이 빌어먹을 거사 썩 꺼져버려.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혜진에게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20년 밥값도 못하는 것이 이거 끌고 나가서 폐지나 죽고 살아.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으로 폐지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웬일로 시원하네요? 아줌마 잘 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남편과 내연녀는 뒤에서 웃으며 조롱했어요. 혜진은 울면서 리어카를 끌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부엌방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혜진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을 파고들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견딜만 했죠. 혜진은 그날도 부엌에서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한약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쓰디쓴 냄새였지만 혜진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죠. 아버님, 오늘은 입맛 좀 어떠세요? 혜진이 약그릇을 들고 시아버지 노식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식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든이 넘은 노인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노식이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너 하나는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치매 기운이 있는 시아버지가 또 헛소리를 하시는구나 싶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그릇을 건넸습니다. 저녁 때 남편 준태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늘 격리과장 새로 뽑았어. 준태가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집에 데려올 거야. 혜진은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격리과장을 집에 데려온다니 무슨 소리일까요? 격리과장을 왜 집에요?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당분간 집에서 일 좀 시킬 거야. 객실에 묵으실 거니까 방 좀 치워놔. 준태는 그 말을 던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남편의 일에 토를 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태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28쯤 돼 보이는 그 여자는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마루에 쨍쨍 울렸죠. 어머, 이게 집이에요? 완전 시골 냄새 나는데. 여자의 첫마디였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현관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사람이에요. 아줌마 수고하세요. 여자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라니. 혜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분이 우리 회사 살릴 격리과장 최미나 씨야. 준태가 미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설렘 같은 게 어려 있었죠. 당분간 객실에 묵으실 거니까 잘 모셔. 명령조였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혜진은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었죠. 준태와 미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나가 반찬을 집게로 집어들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미나 씨 입맛은 고급스러워. 준태가 말했습니다. 이딴 반찬으론 안 돼. 준태가 갑자기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원래 유기농만 먹거든요. 아줌마, 내일부턴 백화점 가서 좀 제대로 사와요. 미나가 손톱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미나가 이미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화장품을 하나하나 진열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객실 좁다잖아. 준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 부엌방 써. 어차피 아버지 간호하려면 거기가 편하잖아. 미나가 혜진의 화장품들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줌마 거 다 유통기한 지났네.
피부 관리 안 하세요?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이 집에서 20년을 지켜온 이 안방에서 혜진은 쫓겨났습니다. 부엌방으로 짐을 옮기는 혜진의 등 뒤에서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식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혀드렸죠. 아가. 노식이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노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까끌까끌한 포장지가 손에 닿았죠. 쓴맛, 지나면 단맛 온다. 노식이 사탕을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쨍하고 해뜰 날 온다. 혜진은 시아버지가 또 치매 증상으로 횡설수설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의 힘만큼은, 그 눈빛만큼은 확실했어요. 혜진은 박하사탕을 꼭 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부엌방으로 돌아온 혜진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었죠.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밝혔지만 집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부엌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어요. 어젯밤 맞은 뺨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미나가 거실 곳곳에 고급 방향제를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노인 냄새 진짜 못 참겠어. 미나가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 노식의 방 쪽을 힐끗 보더니 한 번 더 방향제를 뿌렸죠.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들으실까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노식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 소파까지 왔어요. 여든이 넘은 노인의 등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계세요. 미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제 업무 공간이거든요. 노식은 멈춰 섰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오래된 시트콤 재방송이라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 준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미나 씨 일 방해하지 마세요. 준태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밀었어요. 노식은 비틀거렸습니다. 준태는 아버지를 방 안으로 떠밀듯 넣고 문을 닫았죠. 혜진은 부엌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말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맞은 뺨의 기억이 혜진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식탁에 밥상을 차렸어요. 준태와 미나의 식사였습니다. 시아버지께는 따로 방에 갖다 드려야 했죠. 노식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식이 부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배가 고팠던 겁니다. 아침도 거른 채 방에만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식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밥그릇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러워. 손 씻으셨어요? 미나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소리쳤어요. 마치 무언가 더럽고 역겨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미나가 준태를 불렀습니다. 준태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손 안 씻고 만진 거 누가 먹어? 준태가 아버지의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노식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태는 밥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이 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당 한쪽에는 도사겸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태가 그 밥그릇에 밥을 털어부었어요. 국물까지 모조리 부었습니다. 아버지. 준태가 노식을 향해 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밖에서 걔랑 같이 드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노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들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열 식혀주고 학교 보내려고 폐지를 주었던 그 아들이었어요. 노식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식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손을 짚고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개밥 그릇을 향해서요. 그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의 등뼈가 옷 위로 드러났어요.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은 땅을 짚을 때마다 떨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개밥 그릇에 가까워질수록 노식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당신 미쳤어?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부엌에서 뛰어나와 준태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20년을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오빠 건드리지 마. 미나가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혜진의 머리가 뒤로 꺾였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미나가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삼켰어요. 감히 남편한테 손을 들어. 준태가 혜진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뺨을 올려붙였어요. 네가 뭔데? 혜진은 마당에 고꾸라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냄새가 났어요. 코끝이 따끔거렸고 코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20년을 헌신했습니다. 시집살이도 견뎠고 가난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였을까요? 개밥그릇 앞에 무릎 꿇은 시아버지와 코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진 자신뿐이었습니다. 노식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개밥그릇 앞에 무릎 꿇은 채로요. 노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주먹은 떨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부엌방에 돌아와 얼음찜질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뺨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 밑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노식이었어요. 노식은 비틀거리며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노식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노식이 지폐를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곧 다 갚는다. 혜진은 그 돈을 받아 주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어요. 5,000원. 노식이 평생 모아온 용돈의 전부였을 겁니다.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혜진은 5,000원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노식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굽은 등이 문틈으로 사라졌어요. 혜진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부엌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볼이 부은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 몸의 기력이 빠져나갔죠. 거실에서 미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태와 나누는 수다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혜진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후쯤 거실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준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나가 분홍색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산부인과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봉투였습니다. 오빠. 미나가 수줍게 웃으며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우리 아기야. 준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눈에는 황홀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짜? 준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준태는 20년을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혜진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죠. 준태는 그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습니다. 여보. 준태가 미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사랑해. 세상 다 가진 기분이야. 미나가 준태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혜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 준태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였습니다. 혜진도 간절히 원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꿈이었죠. 저녁 때 준태가 부엌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미나 앞에서 보이던 그 환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혜진 씨. 준태가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 씨라니 20년을 함께한 사이에 갑자기 남남처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혜진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리? 무슨 소리야? 이혼 말이야. 준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업 거래를 정리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죠. 내 핏줄이 태어날 건데 남인 당신이 안방 차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이였어요. 20년을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을 지키고 준태의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당신 미친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헌신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준태가 비웃었습니다.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한 거. 그거 돈 주면 누구나 하는 일이야.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한 것이라니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 약을 다리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명절이면 친척들 시중을 들고 준태가 사업 망했을 때 친정 폐물 팔아 빚을 갚아준 것들이 전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한 거였단 말인가요? 좋아.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혼해줄게. 대신 위자료 달라. 20년치 받아야지. 준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준태가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공장 빚더미인 거 몰라. 줄 돈 없어. 뭐? 당신한테 줄 돈 따윈 한 푼도 없다고. 미나가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어요. 아줌마. 미나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뱃속 애기 놀라니까 큰 소리 좀 그만해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혜진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혜진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20년 헌신한 거 다 받아낼 거야. 좋아. 준태가 팔짱을 꼈습니다. 법대로 하자. 근데 그 전에 넌 집 밖이야.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준태가 미리 준비해둔 듯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혜진의 옷가지가 대충 구겨 넣어져 있었어요. 준태는 그 가방을 현관에 던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알아서 나가. 안 그러면 용역 부를 거야.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시아버지라면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계셨어요. 아버님, 저예요. 혜진이에요. 혜진이 노식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노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20년을 모셨잖아요. 약 다려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밤새 간호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노식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만 꼭꼭 눌러덮고 있을 뿐이었죠.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방으로 돌아왔어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부엌방 구석에 앉아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화장품이 전부였죠. 20년을 살았지만 손에 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교 음악이었어요. 클래식 선율이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준태와 미나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여보, 이거 들으니까 좋지? 그러게요. 우리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귀를 막았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혜진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대문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대문을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을 깼어요. 노식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마치 폐지 줍는 노인 같은 모습이었죠. 노식이 창고에서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녹슬고 바퀴가 삐걱거리는 리어카였어요. 그리고는 마당 한쪽에 있던 오물통으로 향했습니다. 오물통에는 거름과 썩은 음식물, 퇴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통이었어요. 노식이 그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혜진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노식이 오물통을 기울였습니다. 검은 진흙 같은 것이 리어카 안으로 쏟아졌어요. 퍽, 철썩, 끈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악취가 사방으로 퍼졌죠. 썩은 계란 냄새와 부패한 채소 냄새, 발효된 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혜진은 코를 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 창문이 열렸습니다. 준태와 미나가 코를 막고 나왔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옷깃으로 코를 가렸어요. 악취 죽겠어. 미친 거 아냐?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오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검은 자국이 그려졌죠. 노식이 혜진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며 굴러왔어요. 혜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식이 혜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 빌어먹을 거사. 노식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혜진은 얼어붙었어요. 20년 밥값도 못하더니 꼴 좋다. 노식이 리어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리는 거였어요. 노식이 리어카 손잡이를 혜진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거나 끌고 나가서 돼지든가 폐지나 줍든가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식의 손가락이 리어카 손잡이를 두드렸어요. 탁, 탁, 탁. 3번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철제 손잡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했죠. 그리고 노식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눈을 살짝 찡긋했어요. 윙크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혜진은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눈을 가렸어요. 앞이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식의 손가락도 윙크도 전부 혜진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버지 오늘 웬일로 시원하시네. 준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그거 고물상에 팔면 국밥값은 나오겠다. 가져가라. 미나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줌마 잘 가요. 행복하세요. 조롱이었습니다. 혜진은 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오물이 묻었어요. 끈적하고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죠. 혜진은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어요. 오물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20년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렸어요. 오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검은 자국이 이어졌죠. 대문 앞에서 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준태와 미나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안녕. 그 뒤로 노식이 보였습니다. 노식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구분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마을길로 접어들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악취가 혜진을 따라왔죠. 모두가.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날 버렸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혜진은 리어카를 끌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20년을 바친 집이었습니다. 20년을 헌신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썩은 냄새 나는 리어카 하나뿐이었죠. 혜진은 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저 걸었어요.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을 깼죠. 혜진은 리어카를 끌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오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코를 막았습니다. 혜진을 멀리서 쳐다보더니 황급히 피했어요.
저 여자 뭐야? 냄새 죽이네. 젊은 남자가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멀찌감치 비켜섰어요. 혜진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죠. 마을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친정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죠. 엄마는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됐어.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어떨까요? 혜진은 오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겨울해는 빨리 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공사장 외곽에 다다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이었어요.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멀리 녹슨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혜진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혜진은 리어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죠. 컨테이너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칼바람이었어요. 혜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춥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발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더듬었습니다. 리어카에 닿았어요. 리어카 위에 뭔가가 덮여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였습니다. 오물통과 함께 쌓여 있었던 것이었죠. 혜진은 담요를 집어들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오물 냄새였어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혜진은 담요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추웠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겠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사할 것 같았어요. 혜진은 담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얼어 죽느니 냄새를 참는 게 나았습니다. 담요를 몸에 감았습니다.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담요 아래 신문지 뭉치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신문지를 꺼내 몸에 감았어요.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헌신했는데 남은 건 이것뿐이었어요. 냄새나는 담요와 낡은 신문지였습니다. 준태.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미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안 죽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곧 무기력함에 잠식당했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 아버님만 믿었는데.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리어카를 밀어붙이며 소리치던 그 모습이요. 빌어먹을 것, 꺼져.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년을 모셨는데. 혜진이 흐느꼈습니다. 왜 절 버리신 거예요? 담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혜진은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컨테이너 안에서요. 울다 지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혜진은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요. 잠이 왔습니다. 차가운 잠이었어요. 혜진은 의식을 잃듯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희미한 빛이 컨테이너 틈새로 들어왔어요.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담요에서 풍기는 냄새가 여전했습니다.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오물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어요. 더럽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거라도 팔아야 해.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의 눈물은 말랐어요. 이제 남은 건 의지뿐이었습니다. 살아야 복수한다. 혜진이 리어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어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혜진은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에 수도가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리어카를 끌고 수도가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오물을 씻어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얼했죠. 오물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했어요. 리어카의 배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을 찾아야 했어요. 이 리어카라도 팔아서 밥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웠습니다. 바퀴가 뻑뻑하게 굴러갔어요. 혜진은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상하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어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오물은 다 씻어냈습니다. 리어카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녹슨 철제 리어카니까 원래 무거운 거겠지 싶었죠. 1시간쯤 걸었습니다. 고물상 간판이 보였어요. 혜진은 리어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리어카를 힐끗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이거 팔려고요? 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리어카를 살펴봤습니다. 두드려보고 바퀴도 돌려봤어요. 이거 프레임이 옛날 강철이라 튼튼한데. 주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잡이랑 분리하면 철값 더 받을 수 있어요. 공구 빌려줄 테니까 분리해봐요. 주인이 공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공구를 집어들었어요. 손잡이 고무 그립을 벗겨냈습니다. 낡은 고무가 찢어지며 벗겨졌어요. 그 아래 철제 파이프가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멈칫했습니다. 파이프 끝에 특이한 장치가 있었어요. 나사식 마개였습니다. 이건 뭐지? 혜진이 마개를 쳐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노식이 평소 리어카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왼쪽으로 돌리고 또 돌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시아버지의 손가락 움직임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한 번.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은 마개를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돌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끼익.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개가 돌아갔어요. 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혜진은 파이프를 기울였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기름 먹인 천에 쌓인 무거운 것이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번쩍이는 것이 나타났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금괴였어요. 1kg짜리 골드바였습니다.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파이프를 더 기울였습니다. 금괴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였어요.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물상 주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금괴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가까이 왔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어요. 잠깐, 그게 뭔지 보여줘봐요. 혜진은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금괴를 옷 속에 감춘 채 리어카를 끌었어요. 죄송합니다. 혜진이 고물상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덜컹거렸어요. 뭐야? 왜 그래? 주인이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고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문을 잠갔어요. 리어카를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옷 속에서 금괴를 꺼냈어요. 하나, 둘, 셋. 10개였습니다. 반대쪽도.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대쪽 손잡이도 똑같은 장치가 있었어요. 혜진은 같은 방법으로 마개를 열었습니다.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1번. 기익. 마개가 열렸습니다. 파이프를 기울였어요. 금괴가 또 쏟아졌습니다. 10개였어요.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금괴 20개가 놓여 있었어요. 20kg의 순금이었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님. 혜진이 금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리어카를 밀어주던 그 거친 표정이요. 빌어먹을 것, 꺼져. 그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시아버지는 혜진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 했던 거예요. 오물을 뒤집어 씌운 것도, 거칠게 소리친 것도 모두 혜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혜진이 흐느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원망했어요. 금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혜진은 금괴를 꼭 껴안고 통곡했어요. 컨테이너 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금괴를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뭐가 있을까? 혜진이 리어카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숨겨둔 걸 보면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혜진은 리어카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합판이 깔려 있었어요.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공간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어요. 혜진은 손톱으로 합판 틈새를 긁었습니다. 합판이 들떴어요. 힘을 주워 들어 올렸습니다. 합판이 벗겨졌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혜진은 기침을 했습니다.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비닐로 밀봉된 봉투가 있었어요. 혜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두껍고 정식으로 보이는 서류들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기명 채권이었어요. 은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0억 원.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액면가가 30억 원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 문서였어요. 강남 재개발 예정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남 재개발 예정지라는 말은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것도요. 50억.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추정했습니다. 현 시세로 최소한 그 정도는 될 거였어요. 세 번째로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가계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표지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보였어요. 시아버지 노식의 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05년 준태 사업부도 마금 2억 3천.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더 아래로 내렸어요. 2012년 준태 횡령 사건 무마 5천. 2013년 회사 빚 보증 1억 2천. 페이지마다 준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애가 보였어요. 아니, 준태 뒷바라지에 쏟아부은 생애였습니다. 노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허름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티셨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반찬 투정 한 번 하신 적 없었어요. 아버님이 거지꼴로 다니신 건.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쳤던 거예요. 자신은 남루하게 살면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구멍을 메워줬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내 평생 모은 돈, 다 저놈이 날려먹었다. 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장부를 꼭 안았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통곡했습니다. 아범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신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삶이 보였어요. 아침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던 모습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다니셨던 그 모습이요. 그게 다 그 사람 빚 갚으려고. 혜진이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걸 주신 거였구나.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걸요. 자신이 죽으면 며느리까지 버릴 거라는 걸요.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리어카에 숨겼던 겁니다. 오물을 뒤집어 씌워서요. 아들이 탐내지 못하도록요. 며느리가 가져가도록요. 아버님. 혜진이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데. 리어카를 밀어주시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연기하셨던 거예요. 준태와 미나가 듣도록요. 혜진이 리어카를 버리지 않고 가져가도록요. 혜진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안해요. 아버님. 혜진이 흐느꼈습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원망했어요. 금괴와 서류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피와 땀이었어요. 평생의 한과 사랑이었습니다. 혜진은 장부를 꼭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부를 한쪽에 놓고 다시 봉투를 살펴봤어요.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봉투 가장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닿았어요. 종이였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이었어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시아버지 노식의 글씨였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펜을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보였어요. 여든이 넘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것이었죠. 혜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첫 문장부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쫓겨났겠구나. 미안하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준태놈은 내 평생 모은 것도 가로채려 할 게 뻔해. 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놈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절망하셨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오물을 뒤집어 씌워 너한테 던진 거다. 더러워야 그놈들이 손을 안 대니까. 혜진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더러운 오물이, 그 악취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위장막이었던 거예요. 이건 내 평생의 피와 땀이다. 혜진의 목이 메었습니다. 준태놈 주지 말고 네가 가져라. 편지를 읽는 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살아있다면 한 번만 구해다오. 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구해달라니요. 저놈들이 날 어디론가 처박을 게 뻔하니까. 혜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버려질 거라는 걸요. 제정신일 때 이 글을 남긴다.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정신이라니요. 시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가, 미안하다. 고맙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노식. 혜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편지가 손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의 폐륜도 며느리의 고통도 전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거였죠. 며느리를 살리기로요. 리어카를 밀어주시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거칠게 소리치시던 그 표정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연기였을지요. 평생 며느리를 아가라고 부르시던 분이었어요. 손 한 번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며느리에게 욕을 퍼부으셨던 겁니다. 준태와 미나가 듣도록요. 혜진이 리어카를 버리지 않고 가져가도록요.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데. 혜진이 오열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원망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날 버리시는구나. 모두가 날 버렸어. 그런 생각들이요. 혜진이 편지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걸 계산하셨던 겁니다.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어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모셔올게요.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다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딘가에 갇혀 계실 거예요. 준태와 미나가 버렸을 테니까요. 재산을 토해내지 못하니 쓸모없어진 노인을 어디론가 처박았겠죠.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배낭에는 금괴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종로 금은방 거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금은방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장 안에 금반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혜진은 배낭에서 금괴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주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금괴를 집어들더니 자세히 살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주인이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혜진의 허름한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죠. 각인이 오래됐는데 작물 아니야?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제 거예요. 그래. 증명할 수 있어. 주인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손이 카운터 아래로 내려갔어요. 혜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려는 거라는 걸요. 혜진은 금괴를 낚아챘습니다. 배낭에 넣고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혜진은 골목 구석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명동 뒷골목 김씨.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가 평소 중얼거리시던 말을 기억해냈어요. 명동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 좁은 골목이었어요.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어요.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 찾아왔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누구 소개로? 박노식.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듯 했어요. 뭘 원해요? 금괴 현금화요. 혜진이 배낭에서 금괴 5개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남자가 금괴를 확인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각인을 살폈어요. 수수료 30%.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1시간 후 혜진은 현금 뭉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15억 원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느꼈어요. 세상이 이렇게 냉혹한 곳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허름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품이 있는 여자였죠. 강남의 최고급 호텔로 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사모님.
혜진은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VIP룸에 체크인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어요. 혜진은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욕조를 채웠어요. 몸을 담갔습니다. 20년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 오물 냄새도 컨테이너의 추위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을 꼭 찾아야 해. 다음 날 혜진은 택시를 탔습니다. 옛집으로 향했어요.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지린내와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젖어 있었어요. 얼룩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끌려가기 직전까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짐작이 갔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슈퍼로 향했어요. 어머! 슈퍼 주인 아줌마가 혜진을 알아봤습니다. 혜진 댁, 그새 어쩐 일이야? 아줌마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쳐다봤어요. 깔끔하게 변한 모습 때문이었죠. 아버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 아줌마가 혀를 찼습니다. 앰뷸런스 와서 할아버지 짐짝처럼 싣고 갔어.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짐짝처럼요? 그래. 들것에 묶여서 실려갔어. 아이고, 불쌍해라. 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글쎄, 요양원인가.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찮던데.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 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딘가에 끌려가셨어요. 어디론가 처박히셨습니다. 편지에 쓰셨던 대로였어요. 저놈들이 날 어디론가 처박을 게 뻔하니까. 찾아야 해.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강남의 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추적 의뢰하러 왔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남편 박준태의 최근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동선을 모두 추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착수금은 500만 원입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을 세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금을 보더니 자세가 깍듯해졌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호텔에서 기다렸어요.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무사하신지 알 수 없었죠. 전화가 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었어요. 사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은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두툼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박준태 씨의 최근 카드 내역입니다. 혜진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러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중 한 항목에 눈이 갔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300만 원. 여기가 뭔가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산속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간판도 없는 곳이에요. 무허가 시설로 추정됩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기 요양원이라기보단 감금 시설입니다.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연고 없는 노인들 가둬두고 수급비 가로채는 곳이에요. 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CCTV 몇 개 확보해 왔는데 보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직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는 지하 독방이 보였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가득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노식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계셨어요.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식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밥그릇을 바닥에 던졌어요. 입 열든가 굶어 돼지든가.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이 발로 밥그릇을 걷어찼어요. 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더 있습니다. 직원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태의 목소리였어요. 돈 숨긴 곳 불면 보너스 줄게. 준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하면 밥 주지 마. 고문이라도 해서 토해내게 해. 혜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준태. 혜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너 인간도 아니구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아버지를 그렇게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출해야 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일단 내부에 잠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조리실 보조자리 만들 수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버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흥신소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조리실 보조자리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옷을 챙겼어요. 화려한 정장을 벗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산발로 풀어 헤쳤어요. 화장을 지웠습니다. 촌스럽게 변장했죠. 거울 속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과거의 무기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낡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원장이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 많이 시킬 텐데 버틸 수 있어요? 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전 참을성 많아요. 월급만 제때 주시면 됩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조리실로 배치됐어요. 설거지가 일이었습니다. 혜진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배식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방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묶여 있었어요. 끈으로 침대에 고정돼 있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옥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물 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혜진은 멈춰 섰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다른 직원이 혜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긴 원래 이래. 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났습니다. 혜진은 빈 식판을 들고 조리실로 돌아가는 척했어요. 하지만 다른 복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쇠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지하로 내려갔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복도 끝에 쇠창살 달린 독방이 보였습니다. 3개였어요. 혜진은 첫 번째 독방을 지나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두 번째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독방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노식이었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혜진은 입을 막았어요. 소리를 삼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렇게 쇠약해져 계셨어요. 아버님. 혜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노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몽롱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준태야. 노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밥 좀, 물 좀 다오. 혜진은 창살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진이는. 노식이 또 중얼거렸습니다. 괴롭히지 마라. 착한 애야. 혜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지경에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저예요. 혜진이에요. 노식이 천천히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혜진아.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꼭 모시고 나갈게요. 노식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혜진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리실로 돌아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녁 때 야간 경비가 출근했습니다. 혜진은 경비를 지켜봤어요.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비도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혜진이 다가갔어요. 저기요. 경비가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을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밤만 도와주세요. 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안 들킬 거예요. 경비는 망설였습니다. 돈을 쳐다보고 혜진을 쳐다봤어요. 뭘 하려고요? 제 가족을 데려가려고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경비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돈을 받았어요. 한 번만이에요. 경비가 말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백팩에 물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경비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꺼졌어요. CCTV도 멈췄습니다. 혜진은 조리실에서 볼트 커터를 꺼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독방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에 볼트 커터를 댔습니다. 힘을 주었어요. 딱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쇠창살 문을 열었습니다. 끽 소리가 났어요. 혜진은 움찔했습니다. 노식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가갔어요. 아버님.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노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요. 나가요. 혜진이 노식을 부축했습니다.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노식은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꺾였죠. 혜진은 노식을 업었습니다. 등에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솜잎을 같았어요.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헉헉거렸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1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뒷문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당직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혜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것들 뭐야?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노인네 데리고 도망간다. 간호사가 벽에 붙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삐 요란한 소리가 터졌어요. 붉은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밝아졌어요. 문들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나왔어요. 원장도 나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잡아!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뛰었습니다. 뒷문을 향해 달렸어요. 시아버지를 꽉 붙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돌부리에 걸렸어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혜진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헐떡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노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진의 등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어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가파랐어요. 미끄러웠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혜진은 구르듯 내려갔어요. 땅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죠.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어요.
뒤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자들이 바로 뒤였어요. 거의 다 왔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산 아래가 보였습니다. 도로가 있었어요. 검은색 차가 서 있었습니다. 스타렉스였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뛰어나왔어요. 빨리.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도로까지 뛰었어요. 직원들이 혜진을 받았습니다. 노식을 끌어안았어요.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추격자들이 몇 미터 뒤까지 왔습니다. 원장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급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보였습니다. 원장과 직원들이 도로에 서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혜진은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노식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노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흐느꼈어요. 차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운전했습니다. 혜진이 울도록 내버려뒀어요. 밤길을 달렸습니다. 요양원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를 놓지 않았어요. 차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를 꼭 안고 있었어요. 노식은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에 노식을 옮겼습니다. VIP실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사가 노식을 진찰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입니다. 욕창도 심합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식에게 영양수액이 연결됐습니다. 항생제도 투여됐어요. 혜진은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식의 손을 잡았죠. 밤이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잠들지 않았어요. 노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식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수액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노식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노식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어요. 백색 천장이 보였습니다. 살았구나. 노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아. 혜진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노식을 쳐다봤어요. 아버님.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노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을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노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생 많았지.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식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식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원래 건강했던 체질이었습니다. 영양만 채워지면 금방 나을 수 있었죠. 노식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제 갚을 때가 됐다. 노식이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쇠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몸 회복이 먼저예요. 아니다. 노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더 기다리면 죽어. 지금 해야 해. 노식이 입고 있던 낡은 조끼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가져와라. 혜진은 조끼를 가져왔습니다. 노식이 계속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노식이 조끼 안주머니를 뜯었습니다. 실밥이 풀어졌어요. 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노식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전화해라. 노식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만 대면 다 안다. 혜진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들여다봤어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준태놈 회사 거래처를. 노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씩 끊어버려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꼭 쥐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노식이 부른 거였어요. 재산관리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오. 노식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노식이 내용을 불렀어요. 박혜진에게 내 모든 재산과 권한을 위임한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노식이 도장을 찍었어요. 공증이 됐습니다. 노식이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아. 노식이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대리인이다. 혜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태 그놈. 노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거지로 만들어. 혜진은 노식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50년을 참아온 분노였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이제 칼을 휘두를 시간이었습니다. 준태의 집, 안방이었습니다. 미나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법인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 미나가 불렀습니다. 그 노인네 입도 못 열었어. 무능하긴. 준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미나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려한 원피스였습니다. 쇼핑 갈래. 미나가 말했습니다. 법인카드를 가방에 넣었어요. 명동 명품 거리였습니다. 미나는 샤넬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골랐습니다. 400만 원짜리였죠. 이거 주세요. 미나가 법인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에르메스 매장으로 갔습니다. 시계를 샀어요. 700만 원이었습니다. 루이비통 매장에서는 구두를 샀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영수증이 쌓여갔습니다. 미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웃으며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로 갔습니다. 스위트룸을 잡았어요. 샴페인을 시켰습니다. 미나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거품이 쏟아졌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완벽한 하루. 미나가 캡션을 달았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요. 같은 시각 준태의 공장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거래처였습니다. 박 사장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죄송한데 거래 끊어야겠어요. 준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우리 거래 10년 넘었잖아.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거래처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거래 중단이었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겼습니다. 공장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준태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운영자금을 빌려야 했어요. 대출 좀 받고 싶습니다. 준태가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급락해서 대출 불가합니다. 무슨 소리야?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고위험 거래처로 분류됐습니다. 준태는 신용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글씨가 떠 있었어요. 고위험. 대출 불가.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조이고 있었어요. 준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쇼핑백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왔어.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회사가 망해가. 뭐라고? 미나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회사 진짜 망하겠는데? 미나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아. 괜찮아. 준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미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계좌에 접속했어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요.
미나는 자기 명의 차명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조금씩 들키지 않게요. 싱가포르 은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했어요. 해외 송금 준비였습니다. 200옷 침몰하겠네.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튀어야지. 냉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준태가 미나를 불렀습니다. 여보. 준태가 말했습니다. 내 통장이랑 인감 도장 좀 맡아줘. 정리 좀 해줘.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괜찮아. 응. 네가 격리 전문가잖아. 믿어. 준태가 통장과 인감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나는 받았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나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준태는 안심했습니다. 미나를 믿었어요. 미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통장과 인감 도장을 쳐다봤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바보 같으니.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의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JH 홀딩스였어요. 자본금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이었어요. 깔끔하게 인테리어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전문팀을 꾸렸어요. 회사 소개서를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 발굴 투자 전문이라고 적었죠. 혜진은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눈매 교정을 받았어요. 필러와 보톡스도 맞았습니다.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명품 정장을 샀어요. 샤넬 재킷, 에르메스 벨트,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미용실로 갔습니다. 머리를 염색했어요. 밝은 갈색이었습니다. 웨이브 펌도 했죠. 안경을 샀습니다. 뿔테 안경이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혜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혜진은 없어.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제시카 정이 있을 뿐이지. JH 홀딩스에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준태의 공장으로요. 투자 의향서였습니다. 귀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투자 미팅을 제안합니다. 준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나야.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살았어. 투자자가 나타났어. 미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투자? 이미 다 빼돌렸는데 뭘. 하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오빠. 며칠 후였습니다. 준태와 미나가 JH 홀딩스 사무실을 찾았어요. 로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준태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제시카 정 대표님께서 곧 오십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은 넓었어요.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제시카 정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화려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혜진이 말했습니다. 제시카 정입니다. 준태가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어요. 준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목소리가 우리 집사람이랑 비슷한데? 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부인분이 저처럼 교양 있으셨나 봐요?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그 궁상맞은 아줌마랑 어디를 비교해. 미나가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기분 나쁘시게. 준태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저희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투자합니다. 당연하죠. 준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혜진이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공장 부지 전체, 모든 생산 기계 설비, 대표이사 개인 소유 아파트, 회사 주식 지분 100%.
준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미나가 준태를 찔렀습니다. 오빤 그러니까 맨날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투자금 받아서 불리면 되잖아. 준태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 못 믿어. 미나가 다그쳤습니다. 내가 격리 과장이잖아. 내가 관리할게. 준태는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준태가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펜을 집었어요. 도장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준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꼭 소리가 났습니다.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준태의 모든 재산이 담보로 잡혔어요. 혜진은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일주일 내로 입금하겠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준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은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계약을 마친 혜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어요. 계약서를 검토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0일 이내 채무 불이행 시 즉시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네요. 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30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박노식 회장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첩에 적힌 사람들에게 차례로 연락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었어요. 박준태와의 거래를 끊어주십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태의 공장에 전화가 쏟아졌어요. 박 사장님 죄송한데 원자재 공급 중단입니다. 납품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공장 기계가 멈췄습니다. 원자재가 없었어요.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준태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을 신청했어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추가 대출 불가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준태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책상을 쳤어요.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미나를 불렀습니다. 자기. 준태가 말했습니다. 돈 좀 있어. 급여 줄 돈이 없어. 미나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미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여유 자금이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수십억을 빼돌렸어요. 그럼 어떡해?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주면 채무 불이행이야.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나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차명 계좌에 돈이 쌓여 있었어요. 30억이 넘었습니다.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싱가포르행을 검색했어요. 편도였습니다. 여권을 꺼냈습니다. 통장도 챙겼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빠.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여기까진 것 같아. 냉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살아야겠어. 같은 시각 JH홀딩스 사무실이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노식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순조롭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열흘 후면 모든 게 끝나요.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잘하고 있다. 준태의 공장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기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적막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준태는 공장 안을 걸었습니다. 멈춰선 기계들을 쳐다봤어요. 망했어.
준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없었어요. 어디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준태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멍했습니다. 미나의 방, 침대 밑에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권과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항공권 예약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비행기였습니다.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통보서가 도착했어요. 준태가 편지를 뜯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채무 불이행에 따라 담보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준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럴 수가. 미나를 불렀습니다. 통보서를 보여줬어요. 미나가 읽어 내려가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준태와 미나는 급히 택시를 타고 JH홀딩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준태는 온몸이 떨렸어요. 사무실 로비에 도착해 비서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계세요? 비서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어요. 대표님,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혜진이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왔습니다. 뒤로 휠체어를 탄 노식이 경호원들과 함께 따라왔어요. 미나가 혜진을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가 여긴 웬일이야? 미나가 경호원을 쳐다보며 손짓했어요. 경비 아저씨, 저 잡상인들 좀 쫓아내봐요. 혜진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게 미소 지었죠. 잡상인? 나 이 회사 오너 정혜진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태와 미나가 동시에 뒤로 휘청거렸어요. 뭐라고? 준태가 더듬거렸습니다. 노식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경호원이 밀어주는 휠체어가 준태 앞에 멈춰 섰어요. 깜짝 놀랐지? 나도 살아있다. 노식이 말했습니다. 준태가 아버지를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혜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리어카 기억나? 그 안에 100억이 들어있었어. 준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이 날 살리려고 일부러 오물을 뒤집어 씌워주신 거였어. 준태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노식이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네가 날려먹어서 숨긴 거다. 준태는 무릎이 풀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혜진이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어요. 준태 발밑에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내 공장, 내 집, 내 차, 다 이제 내 거야.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너잖아. 준태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혜진은 준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몇 번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준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혜진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집었습니다. 준태 쪽으로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혜진이 미나를 가리켰습니다. 회사 돈 30억 횡령했어.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혜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미나의 차명계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차명계좌로 빼돌린 증거야. 싱가포르 계좌 개설 기록도 있고. 준태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준태가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혜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혜진이 준태 앞에 던졌어요. 채미나 3년 전에 자궁적출 수술 받았잖아. 종이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준태의 발밑에 떨어졌어요.
임신.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했던 거야. 준태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미나를 돌아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미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냐. 조작이야.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 감정 결과서였어요. 네가 보여준 초음파 사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야. 메타데이터 확인했어. 준태가 미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인연이 날 가지고 논 거야.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톱으로 준태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무능한 주제에.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망했어. 준태와 미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어요. 짐승들의 싸움 같았습니다. 혜진과 노식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벌레를 보듯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여럿이었습니다. 최민아 씨. 형사가 말했습니다.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나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형사가 팔을 잡았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미나가 발악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미나가 끌려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준태를 돌아봤어요.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호구 같은 놈. 너 두고 봐. 문이 닫혔습니다. 미나는 사라졌어요. 준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준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노식의 휠체어를 밀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태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만 바람에 날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태는 갈 곳이 없었어요. 공장도 빼앗겼고 집도 빼앗겼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통화를 거부했어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며칠 버티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찬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태는 떨었어요. 추웠습니다. 손이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코트도 없었습니다. 얇은 셔츠만 걸치고 있었어요. 콧물이 흘러내려 얼어붙었습니다. 준태는 벤치에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졸음이 왔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였어요. 준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을 봤어요. 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옆에는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황금색으로 도색된 리어카였죠. 아버지.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식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준태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리어카가 굴러왔습니다. 준태야. 노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이거 기억하냐? 혜진이한테 폐지나 주우라고 던졌던 그 리어카다. 준태는 리어카를 쳐다봤습니다. 기억났어요. 그날 오물을 뒤집어 씌워 던졌던 리어카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노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마누라는 회장님이 되셨고 넌 이제부터 이게 네 밥줄이다. 준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기어가듯 다가왔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노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이미 늦었다. 준태가 울먹였습니다. 배고파요. 먹을 것 좀. 노식이 주머니에서 5만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폐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옆을 봤습니다. 길고양이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플라스틱 그릇이었습니다. 노식이 지폐를 구겨 밥그릇에 던져 넣었습니다.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랬지.
노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걔랑 같이 먹는 게 편하다고. 자, 가져가거라. 준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준태는 밥그릇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구겨진 지폐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노식이 준태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은 혜진이 하나뿐이다. 노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넌 이제 남이야. 노식이 지팡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준태의 손을 내려쳤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준태가 손을 움켜쥐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노식이 돌아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태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열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리어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폐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신문지와 박스들이었습니다. 준태는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리어카 하나, 폐지 한 무더기. 그것이 준태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지하철 3호선역 출구였어요. 준태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낡은 리어카였어요. 안에는 폐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태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어요. 코트도 없이 얇은 점퍼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박스를 꺼냈어요.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다른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박스를 노렸어요. 이거 내가 먼저 봤어. 준태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노숙자가 준태를 밀쳤습니다. 준태가 비틀거렸어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박스를 빼앗겼습니다. 준태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역 대형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JH그룹 정혜진 회장, 시아버지와 함께 100억 원 사회환원. 소외계층 노인 요양시설 건립 기부. 화면 속에 혜진이 나왔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노식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품위가 있었습니다. 준태가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피눈물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준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준태는 리어카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봄이 왔습니다. 남산공원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혜진이 노식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어요. 봄 냄새가 났습니다. 노식이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사탕이었어요. 노식이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아가. 노식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쓴맛 말고 단맛만 보고 살자. 혜진이 사탕을 받았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사탕이 녹았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혜진이 눈물 섞인 미소로 말했습니다. 정말 달아요. 노식이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다, 아가. 제가 더 감사해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세상은 넓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많았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버려진 리어카에도 황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마음에는 똥물만 가득할 뿐이죠. 당신의 리어카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